원내대표에서 이제는 의원 신분으로 돌아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비록 당직은 잃었지만 주가 상승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였던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4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5위는 정몽준 전 의원의 순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유승민 의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침묵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이제 첫 이런 공식 일정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공식 일정 아니고요. 네. 비공개 회의예요.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1위에 오르셨는데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세요? 별 말씀 없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의 인기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승민 의원의 지지도가 급상승한 건 야당 지지층에서 유 의원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나올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한다면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를 굳히겠지만 만약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면 반짝 인기가 될 수도 있겠죠. 며칠 새 주가가 폭등한 유승민 의원,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대세의 전조로 봐야 할까요? 지금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죠. 신지호 박사,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준 변호사 세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유승민 의원이 1위예요, 지금.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바람. 예,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요, 단기간에 이렇게 지지율이 급등한 경우가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첫 번째는요, 2011년 오세훈 사태 이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지지율 3%에 불과했던 박원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아름다운 양보로 그러니까 지지율 협찬받았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등한 거. 그거 말고는 2주 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 1등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의도에서는 이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은 맞긴 맞구나. 어떻게 2주 만에 어떻게 1등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건 정말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는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그동안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또 어떤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뭐 분석에서 나왔지만 또 그동안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했다는 거. 특히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꽤 높은 인기도를 나왔다는 것. 특히 40대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각을 졌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좀 유승민 의원을 좀 싫어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있었지만 역시 또 대구에서는 차세대에 우리가 그 후보로 띄워볼 만하다. 뭐 그런 여론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저는 이게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라고 보지 않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층에 있거나 아니면 진보층에 있는 국민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직후부터 유심히 봐왔던 것 같아요. 첫 일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그래서 정세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근데 그때가 마침 지금 담배값 올리고 주민세 올리고 이런 시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법인세라든지 정작 이 세금을 올려야 될 때는 안 올린다. 이런 여론이 이제 진보 계층에서 많았는데 어쨌든 진보 계층의 생각을 정확히 유승민 대표가 그때 이렇게 대변한 듯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시대의 확진은 이제 시대의 어떤 화두가 복지 문제인데 이게 중부담 중복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대타협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쭉 숙성되고 있다가 이번에 13일간의 대통령과의 대척점 각을 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생각은 우리가 평소에 알았는데 이념적 지향성은 알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실행할 만한 실행 능력이 있겠다. 저 사람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이번에 진보계층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확 하고 지지도가 뛰어 오르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요. 저게 리얼미터에서 여권 후보들만 대상으로 해갖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닙니까?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후보들 다 통틀어서 났는데도 섞으면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1등 할 수 있었던 게 야권 성향 또는 무당파층에서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어서 그런 건데, 여야 후보 통틀어서 섞었는데도 1등이 나온다. 정말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여론조사는 이제 실시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약간은 좀 그걸 깔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요, 지금, 물론 좀 남았습니다만 이른바 2015년에서 전망하는 대선 레이스 저희가 판넬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형평성과 그리고 지지율을 고려해서 여야 각 3명씩만 골랐는데요. 자, 먼저 여당 3명을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죠.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중창력이 여기인데 본인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좀 기분이 나쁠 텐데 어떻게 위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여튼 원래 이제 여당의 1위 후보, 예전에 보면 이제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에 뭐 계속 1위를 달리다가 결국 본선에서 꺾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1위 후보라는 거는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 어느 정도의 지지율은 있지만 즉 넘어서는 것, 즉 당선을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 그런 파격과 어떤 비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어떤 대통령 관계에서 그냥 잘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김무성 대표는 보면 1등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1등의 어떤 이 트랩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튀어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색깔, 또 자기만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것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여당의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튀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 유승민 대표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어느 정도를 넘어설 만한 그런 어떤 도약들을 탈 만한 그런 어떤 기제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한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어차피 14일이면 이제 취임 1년이라고 하는데 이무성 대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 당은 영남당, 당직엔 비영남 인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을 첫째로 본인의 의사대로 일단은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 만약 본인의 의사대로 밀고 나가면 자신의 지지율도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의사대로 밀고 나가지 않으려는 자세를 이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마지막 순간에 사퇴시키기로 결심을 한 순간부터 어쨌든 청와대하고 척을 져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당청 관계가 시끄러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접어야겠다. 기본적으로 청와대하고 척을 안 지는 인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확고히 지금 이 뿌리 어떤 방향성을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무총장도 그렇고 원내대표 뭐 추대로 나오는 것도 어쨌든 청와대하고 척을 안 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인선 구성을 하겠다. 내년에 내가 공천권을 상당 정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하고 각은 안 지겠다.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잡고 있는 각인 것 같고 그 위주로 인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25 대통령의 6.25 국무회의 폭탄 발언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유승민 찍어내기 아닙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타쌍피였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유승민 찍어내기 뭐 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김무성 군기 잡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찍어내기가 김무성 군기 잡기가 동시에 진행된 건데 유승민 의원은 찍혀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큰 경우고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 이 당직을요 친박계 위주로 이제 당직 인선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게 본인의 큰 꿈을 위해서 이렇게 친박을 포용하면서 자신의 외연을 넓혀가고 대통령을 적으로 안 만들면서 결국 차기 대권에 있어서 본인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큰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뭐 친박 청와대에 뭐랄까 투항한다고 그럴까요?
군기 잡혀하고 가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앞으로 김무성 대표의 어떤 갈림길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유승민 사태 때 비박계 재선 의원들 10명이 모였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당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데 김무성 대표가 예고도 없이 거길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오고 간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중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번에 대통령 요구들을 하면 그 다음에 2차, 3차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박계 재선 의원들 내년 공천 때 또 청와대에서 간섭하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내가 참지 않겠다. 한판 세게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서 얘기한 대로 세게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앞으로 김무성이라는 대권 주자의 어떤 그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세게 붙기 위해서는 사무총장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없앤다 그러는데 사무총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무총장을 자기 의중대로 밀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또 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그때 내가 오면 그때는 가만히 있겠다 했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일정 정도 좀 무기를 잃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또 이번 그 유승민 그 원내대표 사태를 통해서 보면 비박계가 의외로 좀 약하다. 결집력이나 어떤 응징력이라든지 전투력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말 강력한 옛날에 친박같이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게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거의 투항했던 그런 상황을 본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지금 일단 황진아 의원은 지금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데, 황진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이긴 하지만 조금 색깔은 사무총장으로. 네, 사무총장. 예. 조금 색깔은 얇죠. 예. 얇은데 문제는 이제 이 친박의 핵심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는 좀 비박을 하지만 정책위원장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로 들어온다든지 사무부 총장에 조직 사무부 총장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이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친박이 일단 당직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일단 김무성 대표가 좀 열어준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김무성 대표 마음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라든지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유승민 사태를 겪으면서 새누리당 내 친박이건 비박이건 그 어느 세력도 사실은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피차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하고는 당 지지도 차이가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2배까지는 난다. 비슷하게 차이가 나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이게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세월호 같은 초대형 사고가 중간에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당 대표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또 후보가 돼서 본선에 나갔을 때 대통령이 되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가면 자기한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대통령하고 척질 필요 없다. 그다음에 조금 내가 대통령이나 친박계에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을 굳이 어렵게 전투 모드로 가서 깰 필요 없다. 그래서 최대한 저쪽에서 요구하면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주고 같이 묻혀서 흘러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하나 딱 하고 터졌을 때 그때는 국민들이 아주 강력한 영혼을 가진 영웅을 찾거든요, 보면. 이번에 유승민과 같은 아주 강한 방향성이 있는 사람을 이게 어떤 대선 후보감으로 찾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아주 포용하는 어떤 물탄들 이렇게 폭넓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강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만약에 닥치게 된다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 말이죠. 7월 14일 오전 9시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유철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쪽으로 지금 다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정사실을 하면은 근데 그날 원내대표만 뽑히는 게 아니고요. 정책위 의장도 같이 뽑힙니다. 그게 러닝메이트로 한 쌍으로 뽑히거든요. 그러면 정책위 의장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는요. 지금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 아니면 김재원 의원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예측이 아주 유력하거든요.
보통 원내대표는 4선이 하고 정책위 의장이 3선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재선 의원이 한다는 것도 좀 파격이지만 대통령 특보를 하다가 당 정책위 의장을 간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 케이스고 또 원유철 의원은요. 좀 이분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고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친박 그 윤상현, 김재원 이게 한 번지력들이 있는 뭐 피와 구분이 분명한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내 대표, 원내 지도부가 말이에요. 서열상으로는 원내 대표가 위지만 사실상 정책위 의장이 방금 전까지 청와대 정무특보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로부터 사실 뭐 상당히 많은 교감을 하면서 이 정책위 의장이 사실상의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는 과연 이게 친박을 포용하는 건지 자기가 끌려가는 건지 아주 그냥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기본적으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요, 어쨌든 다시 유승민 의원으로 돌아가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면 현재 권력과 대립한 미래 권력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사인데 대립 덕분에 올라갔지만 이게 계속해서 쭉 달려간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넘어야 될 과제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장벽은 바로 20대 총선에서 저는 대구 동구에서 과연 살아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살아올 수 있다면 거기서 아마 그때는 또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제1차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래 안철수 의원도 사실 처음에는 막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뜨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보이면서 이제 쭉 떨어졌는데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과 겹치고 뭔가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기가 좋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 언론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인기도 좀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인지도가 높아진 그렇죠.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점점 없어지고 잊혀지고 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 지지도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내년 4월 총선 때 만약 대구 동구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오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당 대표라든지 어떤 당직에 도전을 할 겁니다. 즉 자기의 꿈을 위해서 즉 바로 대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당 대표를 통해서 가든지 지금 일단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끝나면 그런 걸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위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대구 동구에서 만약 인기가 있고 지지도가 있는데 공천 안 한다면 그거는 뭐 무소속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면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만약에 유승민 대표를 공천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내년 차기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잖아요. 한 번 더 커요 그러면. 한 번 더 커요? 한 번 더 큰다고 봐요 저는. 그럼 탈락하길 바라야 되나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모 아니면 도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요번에도 찍어져 나갔는데 공천까지 잘라? 그럼 한 번 더 클 수 있는 게요. 아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이미 정치판에서 커왔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10년 이상 쭉 옆에서 해왔던 사람이고 지난번에도 저기 홍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 그때 했었죠. 최고위원 했었고 원내대표 했고 그래서 각가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정치적 액션을 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잠시 동안은 여론에서 주목에서 빠지긴 하겠지만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권 대선 주자 후보로서 2위 정도의 지지율은 꾸준히 가져갈 만한 자기 역량과 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구체적으로 본인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보수가 극단적으로 조금 변화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동시에 생기고 본인이 그 이슈에 맞는 어떤 자기적인 연출을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이 극대화될 수 있겠고 그런 기회가 안 된다면 어쨌든 2위 정도로 꾸준히 갈 수 있겠죠. 오세훈 전 시장 어떻게 쭉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오세훈 시장도 이제 20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전에 김무성 대표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왜냐하면 이제 사실 오세훈 시장은 새누리당에 큰 빚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제 무상급식을 사퇴함으로 해서 당의 어떤 서울시장 자리를 내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큰 빚이 있어요. 이제 그런 원죄를 사실 이제 복구하려면 정말 새누리당이 어려운 지역 가서 정말 악정고투하면서 거기서 이겨내야죠. 근데 그 산을 넘지 못하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이
쉬운 데를 가면 안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데를 가서 예. 이겨와야죠. 그런데 이제 종로를 본인이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원병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는 건 여러 가지로 뭐 명분상으로도 안 맞는 거고 종로를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그 박진 전 의원이 종로에서 그렇죠. 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진 의원이 상당히 최근에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내 밥에다가 자꾸만 이렇게 뭐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경우에는 내년에 그러니까 서울에 뭔가 어려운 지역구가 어딘지 지금 지역구를 선정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좀 안 끝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여당을 얘기를 했으면 이제 야당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야당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표, 그죠? 조금 앞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그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여기 1, 2, 3이거든요. 저희 이제 지지율로 이렇게 따졌을 때. 지지율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말이에요. 지금 나왔지만 박원순,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순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제가 딱 배열을 한 겁니다. 지금 야당만 모아놨을 때 이렇게 되는데, 좀 사진이 삐뚤어졌네. 예, 요새 힘드신데 사진은 똑바로 해야지. 예. 근데 자, 지금 사실은 이 구도가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이게. 이제는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사실 메르스가 벌써 이게 3주, 4주 됐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메르스 사태 때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요, 2월 8일 이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25%까지 돌파하면서 확고부동한 야권 1위, 여야 합쳐도 1위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대까지 다시 밀렸잖아요. 근데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면요, 웬만한 모멘텀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뭐 당직자 뭐 50명 탈당하고 뭐 신당설 나오고 등등 하면서요, 문재인 대표가 오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말이에요, 친노 일각에서 말이에요, 신당권 대권 분리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신당권 대권 분리론이 뭔가 해서 저 쳐다봤더니요, 문재인 대표 그냥 당대표만 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한번 25%까지 올라갔다 10몇 퍼센트 떨어지는데, 암만 친노 자기들이 볼래도, 자기들이 한번 대권 잡을래도 문재인이란 도구 갖고는 좀 약하겠다, 다시 반등하고 올라서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대표만 하고 뭐 새로운 병기를 하나, 그게 뭐 안희정 충남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있죠. 그러면 얘기가 돼요. 예,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개인 문재인은 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친노 진영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뻥 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새정치연합 전체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 개인도 그렇고, 호남 쪽에서 워낙 지지도가 지금 떨어져서, 신당 얘기도 지금 호남발이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 호남 쪽의 민심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에 보면, 그럼 그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현장에 가서 몸으로 구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뭐라도 해야 될 시점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남 쪽의 정치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제 신당권 대권 분리론처럼 문재인 대표가 나 그러면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그럼 뭐 그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나 대선 출마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드라마틱한 승부를 거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뭐라도가 지금 전혀 안 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표 가는 패턴이나 김무성 대표 가는 패턴이나 얼추 비슷해요. 워낙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 흐름만 타고 가면 그냥 시간은 나한테 온다.
뭐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안 해가지고서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런 거 하긴 하는 거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본인 주도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보면. 또 혁신이 말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혁신위의 안도 의심을 사는 게 충분한 거 아니에요? 비노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못 건드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혁신이 혁신 아니라는 게 예를 들면 미국처럼 말이에요. 미국은 대선 후보가 나가면 상원원 하원 중에 누가 거기 캠프에 가고 참모를 하고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에요. 공천권을 밑으로 확 내려버리겠다든가 아니면 중앙당을 폐지하고 당 대표 이런 권력을 없애겠다든가 뭐 그런 파격적인 뭐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 당 대표직 이거 공천권은 그대로 놔두고 뭐 겉에 옆에 바꾼다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국민 감동이 없어요. 그래요. 문재인 대표도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똑같은 공약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국민 참여 경선 100% 국민 참여 경선 하겠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그걸 지금 입 위에 올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가 사실 실망의 요소예요, 보면. 근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를 굳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상태를 굳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량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차별성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죠. 이제 그리고 또 조직 면에서 일단 당의 어떤 당내 기반이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다 본다면 지금 뭐 당내 사실 박원순 패밀리라고 해서 뭐 키즈라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냐면 일단 조직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어떤 서포트라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서울시 인맥 갖고는 사실 당에서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신당 창당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신당 창당이 본격화됐을 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볼 땐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리더십이 휘청거리는 거니까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요, 지금 메르스 뭐 등등 해갖고 그거 뭐 대처하면서 좀 올랐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관광객들 확 좀 끌어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저도 이제 박원순 리더십이 신선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당 창당하면 나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뭐 나가나 안 나가나 지금 사실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언론에 안 나오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오래됐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활동 자체가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뭐 국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뭔가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지금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존재감마저 일단 잊어버리는, 특히 메르스 전국에서는 본인이 의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나중에 뭐 찾아가서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장점들을 못 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의 문제. 즉, 그 전에 자기 주변에 많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 즉 인간관계와 사람의 문제를 안철수 의원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즉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려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간 상황에서 다시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안 모으면 지금 뭐 송호창 의원도 지금 거의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 이런 국면에서 뭔가 자기만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혁신위 활동이나 당 활동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없으면 이건 대선 주자라서 이건 자격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안마다 정말 자신의 입장을 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없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고용욱 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